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동시장론 2차시 2016년도 제3회 필기시험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상자 얼렁따기 교재에 있습니다. 1번 노동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 자,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상품의 수요 탄력성, 노동비용의 비율, 그 상품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용의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생산 요소로의 대체 가능성, 이것이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줍니다. 노동수요가 탄력적이다는 말은 다시 설명하면 노동 가격이 올라가면 노동가격, 이것을 임금이라 그러죠.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수요가 많이 줄고 임금이 떨어지면 또 노동수요가 많이 늘고, 이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건 탄력성이 있다 이럽니다. 그러면 그 노동으로서 만들어진 상품의 탄력적이라 그러면 상품의 가격이 좀 싸면은 잘 팔리고 비싸면 안 팔리고 이렇게 탄력적이라 그러면 당연히 노동 수요의 탄력성도 탄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상품이 만들어진 그 상품의 총생산비가 있을 거예요. 그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노동 수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될 것입니다. 노동 그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서 왔다 갔다 될 것. 노동의 비용이 왔다 갔다 되는 영향이 크니까 당연히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많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 수요가 줄면은 빨리빨리 이런 기계화가 쉽게 돼야 되는데 기계화가 잘 안 되면 노동 비용이 비싸더라도 그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다른 생산 요소로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상품의 수요 탄력성, 상품에서 차지하는 노동 비용의 비중, 그리고 다른 생산 요소로서 얼마나 잘 대체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줍니다. 정답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두 번째, 임금학설. 임금학설에서 임금기금설, 임금교섭설. 임금기금설은 임금으로 줄 돈이 기금으로 결정되어 있다. 부의 총액이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많이 그렇게 요구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 그런데 임금교섭설은 임금은 노동자가 얼마나 잘 단결을 해가지고 얼마나 강력하게 대처해서 얼마나 잘 교섭하느냐, 그 교섭력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 생존비설하고 임금 철칙설, 비슷한 이론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론이기도 하는데 결국적으로 그 뜻은 똑같습니다. 임금 철칙설은 요 밑에 4번을 보면 노동의 임금이 생활비에 기착되며 생활비보다 임금이 더 비싸지면은 결국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생활비보다 더 떨어지면 노동자가 죽어나가니까 노동의 공급이 적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생활비에 기착될 것이다. 그런 학설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잔인한 학설입니다. 이 잔인한 학설. 그 다음에 임금 생존비설도 똑같아요. 결국 생활비 수준으로 기착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생활비 수준으로 기술적 실업의 발생으로서 산업예비군을 증가시켜 가지고 무슨 임금을 생존비 수준으로 저하시킨다는 학설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임금이 생존비에 귀착된다. 임금은 생존비에 귀착됐다는 그 학설이지 여기에 기술적 실업 발생이라든가 산업예비군 이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임금 생존비설은 요 밑에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기술적 실업 발생, 산업예비군 이거는 공산주의 이론을 얘기한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죠. 이거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기만 하면 스스로 해소되는 실업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자발적 실업의 범주에 속한다네. 그래 얘기했죠.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서 통계적 차별,
통계적 차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용자가 생산성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직업 상담사는 대충 한 300만 원 정도 주더라, 250만 원 정도 주더라. 이런 평균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 급여를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집단이 얼마나 생산성에 기여하느냐 하는 자료가 없어요. A라는 집단하고 B라는 집단이 있는데 A라는 집단이 얼마나 생산성에 기여하느냐, B라는 집단이 얼마나 생산성에 기여하느냐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결국에는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줬다 그러면 그것은 통계적 차별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경제활동 참가율 나왔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둥근 원은 생산 가능 인구 또는 15세 이상 인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학생이나 주부가 되겠어요.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 전체에서 얼마나 경제활동에 참가하느냐, 다시 말하면 요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업자 플러스 취업자가 경제활동 인구가 되겠어요. 이게 1000입니다. 전체는 뭐냐 하면 경제활동 인구에다가 비경제활동 인구를 더하는 게 전체죠. 이게 2000입니다. 그래서 2000분의 1000 이것이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있는데 이 관계가 서로 모순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실업률을 잡으려고 그러면 물가가 뛰고 물가가 뛰면 실업률이 올라간다. 물가를 잡으면 실업률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낸 곡선은 필립스 곡선입니다. 필립스 곡선. 필립스 곡선이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실업률을 개선하려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를 잡으려다 보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 양자의 모순을 이 필립스 곡선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썼던 정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소득 정책이라는 건데요. 소득 정책이라는 건데요. 이 소득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는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급여를, 임금을 낮추어 가지고 물가의 물가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올려야 되는데 실업률은 낮춰야 되는데 실업률을 낮추다 보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월급을 적게 주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상충관계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노동조합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노동조합, 내가 직종별 노동조합이라고 그랬죠. 숙련자들이 조직한 노조, 그것을 직업별 노조라고도 합니다.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 노동조합이 임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파급 효과, 하나는 위협 효과, 하나는 대기 실업 효과입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A라는 곳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어요. B라는 곳이 노동조합이 조직 안 돼 있어요. 이는 비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 조직 안 돼 있어요. A라는 곳에서 임금 인상을 노동조합이 요구합니다. 요구해요. 그러면 B라는 쪽에서 여기에 노동조합이 조직할까 싶어서 자동적으로 자기들 임금 인상을 시켜줍니다. 그것이 위협 효과예요. 위협 효과. 그런데 A라는 쪽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해요. 그런데 A 쪽에서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미국에는 일시해고가 가능하거든요. 서구에는 가능한 데가 많습니다. A라는 데가 노동조합 임금 인상을 요구하니까 안 되겠다. 나 이거 해고시키란다. 해고시키니까 이 해고된 노동자들이 B라는 쪽으로 몰려가가지고 노동공급이 많아지니까 B의 임금을 하락시켜요. 이것이 파급 효과입니다. 세 번째, A가 임금 인상을 요구해요. 노동조합이. 그런데 B에 있는 근로자들이 아이고 A로 가려고 자기들 여기다 사표를 내고 대기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이 대기 실업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을 보면, 자, 정답 보면 자, 정답 보면 여기에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비조직 부분으로 몰려들어서 비조직 부분 임금을 떨어뜨린다. 이게 파급 효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조직된 것을 우려해서 올려준다. 위협 효과죠. 그 다음에 노조 조직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사직하는 경우, 이것이 대기 실업 효과입니다. 그 관계없는 게 1번이에요. 자, 분단 노동시장.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노동조합이 왜 분단되어 있습니까? 숙련자와 비숙련자 이렇게 분단될 수도 있고,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또는 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분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분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분포와 소득 분포 때문에 분단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교육 수준에 따라서 분단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 때문에도 분단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지급, 동질의 노동의 동일 임금 지급은 노동조합이 통합될 때 발생하는 거니까 4번이 틀린 겁니다. 10번, 다음 중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 구조적 실업하려면 교육시킨다든가 잘린 그 노동자들을 그 해고된 노동자들을 다른 데 이주시킨다든가 이런 대책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경기적 실업. 이는 경기적 실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직업 전환 교육을 한다든가 산업 구조 변화를 예측해 가지고 인력 수급 정책을 한다든가 또 이주한 데 대한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게 해당되는 겁니다. 7번, 임금 체계의 공평성. 공평성이라면은 그 조직의 기여도에 따라서 임금 주는 게 가장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 근로자의 공헌도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한다. 이게 됩니다. 그럼 12번, 기업별 노조의 상부조합과 개별 사용자 간에 행하여지는 단체 교섭. 단체 교섭이 A라는 기업과 A라는 기업의 노동조합이 이렇게 교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기업별 교섭이라고 그래요. 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A라는 노동조합이 교섭을 잘 못하니까 A라는 노동조합의 위에 보다 상위 단체, 다시 말하면 A라는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라면 얘는 금속노조 이렇게 교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대각선 교섭이라고 합니다. 이걸 대각선 교섭이라고. 그런데 A라는 노동조합이 교섭력이 도저히 약해가지고 A라는 노동조합의 또 상위 사용자 단체가 이렇게 교섭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대각선 교섭이에요. 이렇게 둘이 교섭하는 것은 이런 통일교섭이라고 합니다. 통일교섭. 그래서 통일교섭에 해당되는 것은 이 3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답이 상부 조직과 기업 개별 사용자 간에 한다 그랬으니까 2번 대학생 교섭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13번, 고정급제가 아닌 것은 성과급제예요. 그다음 14번은 이 중요한 데 대해서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4번은 우리나라에 10개의 야구공 생산업체가 있고 야구공은 개당 1,000원이다. 그런데 생산 함수는 이렇고 MP라는 것은 뭐냐면 한계 생산물 함수예요. 그래서 야구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근로자가 500명이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 야구공 가격은 일정하다고 할 때 균형임금은 얼마 되겠느냐. 자, 우리가 외워둬야 될 것은 균형임금이 뭐냐 하는 문제예요. 균형임금. 균형임금은 그야말로 균형을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균형을 찾느냐. 자, 어떤 한 사람을 내가 더 뽑았다고 하자 합시다. 한 사람을 더 뽑았어요. 근데 그 사람에 주는 임금이 100원이라고 합시다. 100원. 근데 이 더 뽑은 사람이 물건을 100개를 만들었어요. 100개를 만들었는데 이 물건 가격이 2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만든 가치가 200원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이익이겠습니까? 손해겠습니까? 이익이죠. 임금은 100원 나갔는데 이 사람 때문에 만든 가치가 200원이 됐으니까 100원 이익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또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사람을 또 뽑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뽑은 그 사람한테도 임금 100원 줄 겁니다. 100원 줄 건데 이 사람 때문에 만든 물건이 50개를 만들었어요. 5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하면은 1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0원의 임금 자기 본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사람을 더 뽑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한테 임금을 이 사람이 만약에 90원어치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을 줄이라 할 것이에요. 그렇죠? 적자하다니까. 그래서 적자도 흑자도 아닌 이 상태가 균형 상태예요. 그 사람을 뽑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계 생산물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가져다 주는 이익입니다. 근데 근로자가 500명이 있어요. 500명이 있는데 이 집어넣으면은 한계 생산물은 600 마이너스 5, 6, 30이니까 300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한계 생산물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만드는 한계 생산물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10개의 그 사람이 만드는 한계 생산물은 자, 여기에 보면 한계 생산물은 600 마이너스 6 곱하기 6 곱하기 L은 근로자 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야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근로자 수가 500명이 있다. 그러니까 500명이 되겠죠. 500명. 그러면 한계 생산물은 이게 이제 한계 생산물은 어떻게 되냐 하면 600 마이너스 3,000이 되는 거예요. 3,000. 그런데 여기에 10개의 야구공 생산업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0개의 야구공 생산업체. 그렇기 때문에 요 생산업체가 전부 다 모으면은 요것은 10배를 해줘야 됩니다. 10배. 자, 10배. 그러니까 한 기업에 50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500을 곱한 게 아니라 50을 곱해야 돼요. 50을.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0개의 야구공 생산업체가 있는데 개당 야구공이 1,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총 기술을 가진 근로자가 500명이 있어요. 그러면 각 기업에 50명씩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50명씩. 그러면 여기에 노동의 수요가 노동이 L이 50이에요. 그럼 50을 집으면 300입니다. 300. 그런데 한계 생산물이 300인데 이것의 가치가 1,000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만 원어치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용한 사람이. 그래서 이게 3번이 됩니다. 그 균형임금이. 자, 제가 좀 이 문제의 특수성 때문에 설명을 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간단히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한계 생산물
가치는요, 한계 생산물 곱하기 그 상품의 가격입니다. 근데 요 한계 생산물 가치만큼 임금을 결정하면요,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닙니다. 한계 생산물 가치하고 똑같아지는 임금이 바로 균형임금이에요. 균형임금. 자,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의 특수성이 MPL 이꼴은 600-3 6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근로자가 총 500명이라 그러니까 500명이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 6, 30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죠. 한계 생산물 가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여기는 앞에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업체당 10개의 야구공 생산 업체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개의 야구공 생산 업체가 있으니까 이 500명은 10개를 다 합친 사람의 그 근로자가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평균 근로자는 뭐냐 하면 50명입니다. 50명. 그럼 근로자 수가 50명일 때 한계 생산량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300개가 나와요. 한 사람 근로자를 뽑았을 때 생산량이. 그 한계 생산량에다가 곱하기 그 생산물의 가격 1,000원을 곱하면 30만 원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계 생산물 가치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균형 임금을 설명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다음부터 균형 임금이라 그러면 바로 한계 생산물 가치를 뜻하는 것이다. 한계 생산물 가치는 한계 생산물 곱하기 가격이다. 그래서 이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에 전체 근로자를 대했을 때는 그 전체 근로자 나누기 그 업체를 나누어 가지고 업체 각 기업의 그 고유의 인원 그 인원을 넣으면은 한계 생산물이 나오고 그다가 곱하기 그 가격을 하면 한계 생산물 가치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균형임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5번 구직 활동이 탐색기한이 길어지면 탐색비용은 증가한다. 맞죠? 탐색기한이 길어질수록 좋은 일자를 찾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맞죠? 직업 탐색 활동은 노동시장 정보의 불안정 때문에 기인한다. 노동시장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다 그러면 탐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정성 때문에 기인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는데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소요되는 지출은 인적 자본 투자에 포함된다. 포함된다. 그럼 16번 K회사는 네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모든 근로자에게 시간임금을 8,000에서 9,000으로 인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근로자, 두 번째 근로자, 세 번째 근로자, 네 번째 근로자 있는데 요때 8,000원이었어요. 이게 8,000원. 그런데 네 번째 근로자를 채용할 때 9,000원이 되는데 인원만 9,000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다 1,000원씩 인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 번째 근로자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안 뽑으면은 안 들 비용이 이 사람 뽑으면은 비용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 9,000원 말고 여기 또 3,000원씩 인상했으니까 이 사람 때문에 들은 비용은 1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네 번째 직원의 한계 수입 생산이란 말은 한계 생산물 가치와 똑같은 말이에요. 한계 생산물 가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한계 수입 생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네 번째 직원이 가져다 주는 한계 생산물 가치가 10,000원이라면 이 사람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이 10,000원이에요. 근데 네 번째 수입 뽑으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1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000원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직원 뽑겠습니까? 안 뽑겠습니까? 안 뽑는다. 네 번째 직원 안 뽑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안 뽑는다. 그 다음에 마찰적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찰적 실업은 경기 침체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경기적 실업이에요.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다.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삼성에서 사람이 결혼이 됐는데 외부에서 사람 안 뽑고 삼성 내부에서 사람 뽑는 것이 내부 노동시장이에요. 그 발생되는 이유는 삼성의 그 규정, 관습 때문에 되는 거. 두 번째 삼성이란 그 현장 교육의 특수성, 현장의 특수성,
현장 훈련의 특수성. 세 번째, 삼성이라는 데의 숙련의 특수성. 숙련 특수성. 이것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관습, 현장 훈련, 숙련의 특수성 외워둬야 됩니다. 이 형성 요인이 이 세 가지다. 임금 수준과 관계없습니다. 19번째, 기업 내 승진 정체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년을 단축하죠. 그다음에 조기 퇴직도 유도하죠. 그럼 자회사에 파견하죠. 연봉제 강화는 관계없습니다. 연봉제는 그 능력급, 성과급으로 주는 프로야구 선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야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승진 정치가 발생돼 가지고 연봉제를 강화한다. 뭐 간접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승진 정치 발생되면 사람을 줄이고 자회사로 파견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주의의 구체적인 제도인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노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 이거죠. 그래서 국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3번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